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고대 경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까지 고대 정치사를 끝냈고요. 경제사는 이번 한 시간으로 다 정리를 할 텐데요. 미리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을 본다면 고대 경제에서는 일단 토지제도입니다. 수치제도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토지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은 이제 민정문서가 있어요. 그죠? 촌락문서, 신라장적, 민정문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대외무역입니다. 대외무역 중에서도 이제 신라가, 통일신라 이후에 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당무역과 물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 고대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삼국경제의 가장 어떤 일반적인 특징은 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귀족 중심.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일반 농민들은 수치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결국 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물론 농사를 짓고 또 귀족들의 어떤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활동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 자체는 바로 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생산 방식, 농업 생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연맹국가 단계만 하더라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경작 체제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한 부족 단위로, 한 시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가호, 그러니까 집집마다 각각 집 단위로, 가호 단위로 경작시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장들의 어떤 세력을 좀 약화시켰고요.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결국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게 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도 많았고요. 점차 농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몰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경작하는 자영농보다는 점차 소작농들이 좀 많아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4세기 무렵이 되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경이 되면은 이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일반화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처음 보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함께 누구나 하는 어떤 일반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시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시비법. 자, 시비법이 시작된 거는 언제입니까? 고대 사회부터 이미 시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일신라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고려 시대로 가게 되면 시비법이 이제 일반화되죠. 하지만 조선 시대로 가면 이 시비법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뭐 석회가루를 섞는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요. 또는 윤작이라는 게 있죠. 윤작. 윤작은 이제 돌려짓기. 밭농사를 할 때 2년에 걸쳐서 3번 농사짓는 2년 3작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 윤작이 처음 보급된 건 고려시대예요. 하지만 이 윤작이 일반화되는 건 또 조선시대죠. 따라서 어떤 것이 보급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데 바로 철제 농기구는 4세기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6세기경에 일반화된다. 또 우경. 자, 우경하면 기억해둬야 할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신라 6세기 초반에 이 지증왕의 경우에 우경을 이제 확대함으로써 결국 신라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라는 어떤 전통적인 색채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통해서 신라의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우경이라는 생산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농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호세와 이제 인두세, 그러니까 가호별로 부과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다음에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바로 인두세, 이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역동원도요, 부담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세금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온 이 조용조라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요. 바로 조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서 걷는 세금,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이 조라는 게 공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기본적으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을 걷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는 이게 명확하게 제도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라고 보면 이제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동원이 삼국시대는 15세부터 60세인데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16세에서 60세예요. 16세에서 60세. 그리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납이 특산물을 걷는 건데 이것은 주로 이제 마을 단위로 걷습니다. 마을 단위. 또 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지에서 걷는다고 했는데 생산량을 기준으로 걷는다기보다는 주로 그 집에 이 호를 뭐 상호, 중호, 하호로 나눠서 그 집의 노동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호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걷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고대 수치의 특징은 바로 노동력을 기준으로 재산의 정도에 따른 호의 등급을 기준으로 곡물과 포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호의 등급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재산의 정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인 남자가 얼마나 있느냐, 바로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 호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곧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고대 사회는 노동력을 매우 중시했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의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증발할 대체로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16세기로 바뀌는 게 언제라고요? 예,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16세 이상으로 이제 바뀌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농민의 생활을 보면 초기와 그 다음에 삼국 항쟁기가 좀 다릅니다. 삼국 항쟁기가 초기에는 주로 농민들은 어떤 수치의 대상이고 전쟁과 관련해서 문자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물자죠, 물자.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만 하지만 삼국 항쟁기로 하면은 전쟁 물자가 아니라 직접 전쟁에 동원됩니다. 농민들이 전쟁에 동원되죠. 자, 이렇게 농민이 초기든 후기든 삼국 항쟁이 치열해지는 시기든 간에 국가와 귀족의 어떤 수취의 대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전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초기에는 단지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만 했다가 삼국 항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전쟁에 동원되는 대상으로서 농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전쟁 물자의 조달, 바로 농민의 부담은 크게 증가했겠죠. 따라서 수탈이 국가와 귀족에 의한 수탈이 증가한다면 결국 농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책, 자기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자구책은 바로 기술 개발이나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나가는 것이겠죠. 이것은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장려도 물론 있겠지만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로 농민들의 자구책에 의해서 농업기술이 향상되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는요, 이 고려 말기부터 이미 기술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이양법을 조선시대는 정부가 금지를 했죠. 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노동력은 절감시킬 수 있고 생산력은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수리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또는 종자를 개량한다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것, 그것만이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또한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의 국력의 어떤 기반은 항상 농민이죠. 예, 농민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세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지배 체제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농민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조세, 수취를 점점 체계화한다거나
하지만 삼국시대에는 이 수취 체제가 체계화되지는 못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고려시대에 가서 좀 이게 좀 명확해지는 거고요. 자, 춘대 춘합의 구휼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진대법이 있었죠. 자, 언제입니까? 고국천왕. 예, 고구려의 고국천왕. 바로 평민 출신의 재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을파소의 건의로 이 진대법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또 과도한 수치와 고리대로 인해서 결국 이제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농민들, 몰락한 농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비가 됩니다. 이때의 노비를 채무노비라고 하는데요. 이 노비만 놓고 보면 삼국시대에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노비가 있고요. 하나가 채무노비죠. 삼국 항쟁이 치열했던, 그러니까 뭐 5세기, 6세기 이 무렵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바로 포로노비들이 많습니다. 피정복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로노비가 많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 삼국 통일 이후에는 전쟁이 많이 없어졌죠. 전쟁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채무노비들이 증가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수공업의 경우는 뭐 크게 발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의 백성들은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대체로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죠. 따라서 이러한 수공업은 주로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관청에 소속시켜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관청 수공업이 좀 발달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민영 수공업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자급자족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도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이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물물교환 정도로 합니다. 따라서 뭐 화폐를 크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고대 사회, 고대 국가의 어떤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제 수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또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국가 위주의 어떤 공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물론 통일시라고 하는 사무역이 발달하긴 하지만요. 자, 상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백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와 같은 어떤 대도시에 이제 시장이 설치되는데, 신라 소지왕 때 시장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을 정확하게 명칭을 만들어서 설치한 게 바로 지증왕이죠. 그걸 우리가 동시라고 합니다. 그죠? 동시. 또 이 동시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 바로 동시전이라고 볼 수 있죠. 동시전. 동시 말고도 신라에는 서시, 남시 등 수도에 이러한 시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증왕 때 동시를 설치했다는 건 바로 그러한 많은 시장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어떤 통제하기 좀 편리하도록 좀 정리를 했다. 시장을 좀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전을 통해 이것을 감독하도록 했다. 그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동시전과 같이 상업회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명칭이 같습니다. 경시서라고 하는 곳에서 상업회의를 주로 감독을 합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 기록에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기록에 없다고 시장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죠? 동시대이기 때문에 신라 지증왕 때 수도에 시장이 있었다면 백제와 고구려에도 왕실의 물품, 또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고 귀족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시장이 아마 수도 인근에는 설치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의 무역은 대부분 공무역입니다. 공무역. 마찬가지로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왕실과 귀족의 어떤 수요품들이기 때니까 왕실과 귀족의 필요한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것이고요. 수출은 각 국가의 토산품, 특산품들이 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럼 각 나라의 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고구려의 경우에는 북조와 이렇게 남조가 있을 때 고구려의 경우에는 북조, 남조 모두 교류합니다. 특히 외교상으로 봤을 때도 장수왕이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하기 전에
북조와 남조 모두 외교적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죠. 바로 다면 외교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고구려는 북조, 남조와 모두 교류합니다. 하지만 백제의 경우에는 북조, 남조 중 백제는 남조하고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죠. 물론 일본하고의 가장 지속적인 교류를 백제가 담당했지만 특히 남조 중에서 특히 양나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웅진 시대에 무령왕이 특히 양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강화했었고요. 그래서 양나라에서 백제의 사신을 그렸던 그림 양직공도가 유명했었던 거고요. 또 무령왕릉의 어떤 무덤의 양식이 양나라의 무덤 양식, 남조의 양식인 벽돌 무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라의 경우가 이제 좀 특이하죠. 신라의 경우에는 4세기에는 이 고구려를 통해서 4세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수입하게 되고요. 고구려가 강력했던 5세기에는 백제와 연맹을 맺으면서 신라는 백제를 통해서 주로 문화를 들여옵니다. 중국 특히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할 때 그럼 어디겠습니까? 바로 백제가 5세기에 교류를 맺었던 바로 양나라, 남조였겠죠. 따라서 신라도 5세기에는 주로 남조와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6세기에 바로 한강으로 진출한 후, 그 진흥왕 때부터죠. 진흥왕 때부터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바로 당, 항, 성을 대당 무역항으로 거점으로 삼아서 당항성을 거점으로 삼아서 주로 산둥반도로 진출해서 주로 중국과 교류를 합니다. 물론 통일신라 때 가면은 당항성뿐만 아니라 전라도 영암 지역을 통해서 중국의 양쯔강 유역하고도 교류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6세기 진흥왕 이후부터 바로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했고 그 중심 거점이 당항성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당항성을 되찾기 위해서 의자왕 때 다시 이 신라를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하죠. 자, 이제 토지제도입니다. 왕토사상. 아까 노급 관료전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야지만 모든 땅이 왕의 땅이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바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될 겁니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에는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왕토 사상에 비춰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정전의 지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연수유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급과 노급. 시급과 노급은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토지는 모두 수조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죠.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거둘 숫자니까요. 그걸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국가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근데 만약에 이게 김아무개라는 귀족이 있을 때 A, B, C, D 이런 농민이 각자 자기가 생산된 것의 일부를 국가에게 조로 바쳐야 되는데 국가가 이 수조권을 이 관리에게 주면 이 관리는 이 백성들로부터 국가를 대신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시급과 노급이라는 것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사적으로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시급과 노급을 많이 가졌다면 그 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하다. 그 말은 노급을 지급한 시기에는 왕권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차이점은 주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 확보한 피정복지, 새로 확보한 어떤 땅을 공신이나 왕실
예, 그러니까 왕실의 종친, 예, 왕족이죠. 왕족, 그 다음에 공신, 이런 관리, 귀족, 뭐 이런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선 초기까지도 시급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왕족이나 공신에게 준다기보다는 관료에게 주는 거예요. 관료, 귀족 관료에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정한 어떤 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한마디로 월급으로 녹봉 대신에 바로 주는 것을 노급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의 제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용, 조가 있는데 이 조는 토지에서 걷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 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말 그대로 인두세, 이건 사람이죠. 예, 주로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산물은 주로 마을 단위로 걷습니다. 예, 고려시대는 이거를 주현 공부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조세의 기준 별표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기준을 보면 고대의 수치는 토지보다 노동력을 중시한다. 옛날에는 땅이 있어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예, 농사도 짓고 세금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고대 사회에는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국력의 기반, 예, 바로 노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지보다 노동력을 중시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 같은 게 어땠습니까? 이 노동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혼인제도가 뭐 대릴사유제, 예, 그리고 형사취수제 뭐 이런 게 마련이 됐었죠. 이러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확한 토지와 생산량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걸 기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촌주였죠. 예, 촌주가 바로 신라의 경우에는 민정문서를 통해서 예, 이러한 것들을 예, 기록했고 이것을 근거로 국가는 세금을 걷었던 것이죠. 자, 그럼 고구려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조와 세를 걷는다. 조와 세. 다시 강조합니다. 조는 호세입니다. 호세. 왜?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상호, 중호, 하호로 나누는데 바로 호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기준이 호인 거죠. 자, 세. 한 사람당 1년에 배 5필, 곡식 5석을 내는데 유랑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 일정한 직위 없이 계속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 이들은 3년에 한 번씩 걷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것도 10명이 합해서 한 필을 걷죠. 한 필을.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도 그래요. 조선시대에도 역을 부과시킬 때 경국도전에 따르면 1년에 6일 이내로 6일 이내로 역을 동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랑자 같은 경우는 보통 8결당, 토지 8결당 한 명만 역 부담을 지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은 파악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아주 빈궁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량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정한 연령의 성인 남자를 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연령, 자 얼마죠? 삼국시대는 15에서 60세였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라의 설신여, 설화라는 게 있어요. 열전, 설신여. 설신여는 아버지와 둘이 사는 여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군역 부담을 지우게 된 거죠. 그런데 동네에 가실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가실이라는 청년이 뭐 이 집안의 사정을 좀 딱하게 여겨서 대신 군대를 갑니다. 대신 군대를 가는데 3년 뒤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6년이 지나도 이 가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딸인 설신에게 야, 가실하고 약속한 지 3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를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 이런 설화를 우리가 비춰봤을 때 신라의 경우에는 15에서 60세의 성인 남자를 이런 역에 동원을 했는데 그게 군역이나 부역에 동원을 했는데 그 기준이 대략 군역 같은 경우는 3년이었구나. 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백제, 백제도 뭐 고구려에 거의 유사하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풍흉에 따라 약간 차등을 둔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풍융에 따라 차등을 주는 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게 있죠. 예, 전분 6등, 연분 9등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분 9등법이 바로 풍융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눠서 세금을 걷는 거죠. 예, 백제의 수제도는 그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신라의 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중시했을 것이다.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영천 청제비, 남산 신성비 요 두 개의 비석을 통해서 신라의 어떤 부역동원의 어떤 기록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천 청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천정비예요. 하천정비. 그러니까 수리시설, 어떤 관계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록한 비석이고요. 역을 동원했다는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남산 신성비는 성을 새로 쌓았다는 거죠. 예. 남산에다가 성을 새로 쌓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게 남산 신성비예요. 따라서 영천 청제비와 남산 신성비를 통해서 신라의 역동원과 관련된 어떤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측량 단위, 경무법, 두락제, 결부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부법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이 신라의 결부법은 조선시대까지 활용이 됩니다. 토지를 수확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예, 보통 20섬을 1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섬이, 그러니까 한 섬의 생산량이, 수확량이 대체로 15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섬이면은 얼마죠? 자, 20섬이면은 300두입니다. 그래서 1결을 대략 300두라고 하고요.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의 두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기,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토지를 세는 단위가 있는데요. 바로 파종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말에 어떤 곡식을 밭에다 뿌릴 수 있는 파종량을 가지고 두락이라고 하고요. 경무법은 밭 1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즘으로 하면은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평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결부법이 신라시대에 사용돼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예,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활용이 되니까 보통 1결이 300두다.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입니다. 당연히 신라의 귀족들, 그 삶이 대단히 화려했겠죠. 일단 그들의 경제 기반은 국가에서 지급받은 노급, 그다음에 시급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노급과 시급에서 수조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곧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까지 함께 징발함으로써 귀족들의 또 다른 경제 기반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남해 많은 섬에는 이런 섬이나 또는 산간 오지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목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은 신라의 귀족들은 섬에다가 말이나 어떤 돼지와 같은 가축을 많이 기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었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고리대업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또 꾸어간 채무를 갚지 못한 일반 농민을 또 자신의 노비로 삼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귀족들의 경제 기반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족들의 생활이 대단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을 텐데 그들은 주로 당나라에서 수입한 어떤 사치품들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수요를 촉구하기 위해서 아까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의 동시와 같은 어떤 시장들이 존재를 했었죠. 또 금입택, 사절주택, 자 이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일신라 귀족들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사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입택, 말 그대로 주택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대단히 화려하겠죠. 사절주택, 여기서 사절은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그러니까 사계절을 돌아다니는 주택이니까 결국 지금으로 하면 별장이겠죠. 자, 이렇게 계절에 따른 별장을 짓고 집에다가 금을 입혀서 사는 통일신라의 귀족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농민들의 경제생활, 자, 이들의 거주지는 약 10호 정도를 가지고 하나의 자연촌락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연촌락 몇 개가 합쳐졌을 때 행정촌이라고 합니다. 행정촌.
그리고 이런 행정촌을 관리하는 게 바로 촌주였던 것이죠. 자, 이들은 대략 생산량의 10분의 1. 예, 아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없었죠. 그죠? 예, 정확히 없었는데 통일신라는 10분의 1. 이것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대체로 일치를 합니다. 특산물은 촌락 단위로 바쳤고요. 그 다음 16, 예, 바뀌었죠. 삼국시대까지는 이게 15였는데 이제 16세에서 60세에게 역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자, 다음 토지제도의 변천. 예, 아까 제가 이 고대 경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토지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 고대 토지제도 중에 특히 노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노급을 받게 된 귀족. 세금 거둘 수 있죠? 자, 노동력 징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사시에는, 정말 유사시에는 자신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바로 수족권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곧 그 귀족의 사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노급을 지급하게 되면 귀족들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초반 바로 신문왕은요.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곧 노급을 폐지한 거죠. 자,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수족권만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사적으로 귀족은 자신의 수족권지에서 사적으로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따라서 관료전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고 당연히 귀족 세력은 약화됐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귀족들은 반발했겠죠. 이러한 조치에. 그래서 신라 하대가 오기도 전인 바로 경덕왕 때 이 노급이 바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점차 노급이 부활하게 되고 귀족들의 토지 사유화가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은 결국 악화될 것이고 이런 악화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하게 되겠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예,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는 백성들의 밀란이 많아지는 것. 이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 정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상으로 그냥 정전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상이라 관념적으로요. 자, 이제 민정문서 보겠습니다.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의 서원경, 지금의 청주 지역의 한 개 촌락과 그 인근 한 3개 촌락, 총 4개 촌락에 관한 어떤 기록입니다. 일본 동대사라는 사찰의 정창원이라는 건물에서 발견이 됐고요. 원래는 그 불경을 쌌던 어떤 표지인데 이 표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993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민정문서, 다른 말로 신라장적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살펴보면 경덕왕 때, 8세기 무렵 경덕왕 때 작성이 됐는데 촌주가 작성을 했고 3년마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3년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조사해서 그 전의 기록과 달라진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면 주로 그 마을의 토지 결수, 호구와 인구수, 마전, 그러니까 삼배를 이제 짜기 위해서 그 말을 경작했겠죠. 그 말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땅을 마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 우와 마, 그러니까 소와 말, 가축수 등 자,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럼 왜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조세와 역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촌주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작성했을 겁니다. 호는 9등급으로 구분합니다. 9등급.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각 집, 각 호마다 인정, 사람의 수가 얼마냐,
곧 노동력이죠. 예,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성별을 나누고 연령을 나눠서 노비의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6등급으로 구분합니다. 6등급으로.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토지들을 쭉 살펴보면 일단 몇 가지 보겠습니다. 촌주 위답. 예, 촌주에게 부여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촌주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토착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통일 이전만 하더라도 예, 바로 외위제라는 관등을 지급을 받았었죠. 물론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런 외위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촌주가 국가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촌주 위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이 민정문서에서 가장 많은 결수를 차지하는 토지는 바로 연수유답입니다. 따라서 이 연수유답은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였을 것이고요. 이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가 바로 성덕왕 때 지급됐다는 바로 정전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를요? 연수유답을. 그 다음에 뭐 관모전답이라든가 내실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예, 마전. 이 마전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개인의 어떤 땅이다 마을 공동의 어떤 경작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삼배를 만들기 위한 공동 경작지. 이거는 고구려의 전사법이라고 하는 공동 경작제와 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상업을 보시면 통일신라의 상업은 일단 농업 생산량은 삼국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고요. 수도인 경주 지역의 인구 그리고 생산품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삼국시대일 때보다 훨씬 바로 통일신라 이후에는 시장이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것은 대부분 수도인 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전의 동시와 더불어 서시, 남시 같은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공업.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수공업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관청에서 주로 장인이나 노비를 소속시킴으로써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직기술, 금은세공, 나전칠기 이런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주로 이러한 물품이 신라의 특산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수출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발해의 경제요. 발해는 과거를 따지면 우리가 이제 부여를 한번 생각해요. 부여. 예. 이 부여라는 나라도 반은 농업, 반은 목축이었죠. 그 이유가 너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기후가 좋지 못하니까 농경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해 또한 주로 목축과 농업을 이제 병행하는데 논농사는 적고요. 주로 밭농사입니다. 주로 밭농사.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관계 수리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압록강에서 해란강 일대까지 발해 영토를 놓고 보면 발해 영토에서 남쪽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서만 주로 논농사를 했고 대부분은 밭농사였다는 겁니다. 뭐 상업 특징 없습니다. 다음 수공업을 보시면 발해는 특히 제철업이 발달합니다. 제철업. 이 제철업이 발달하는 것은 고구려와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고구려가 이 지역은 지금 중국의 둥베이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철광석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철광석 산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원료인 철광석이 풍부했고 그래서 철을 다루는 어떤 제련업이 대단히 제철업과 제련업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또 직물 가공 기술이 발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록에 따르면 발해에 자기가 또 대단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발해 자기는 당시 동시대의 다른 지역의 도자기보다 대단히 좀 얇으면서 가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는 뭐 투명 자기라고도 돼 있는데 뭐 유리가 아닌 이상 자기가 투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색이 좀 맑고 깨끗하고 좀 가벼웠기 때문에 발해 자기가 당나라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겠죠.
자, 이제 3국의 대외 무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족의 경제생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바로 대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무역을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 고구려의 경우에는 남조, 북조, 그 다음에 유목민 할 것 없이 대단히 활발했고요. 백제는 남조, 특히 양나라, 그리고 일본하고의 교역이 두드러졌습니다. 신라는 4세기에는 고구려, 5세기는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역을 했고요. 6세기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유는 당황성을 통해서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삼국 통일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교역 물품을 보면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수출품들을 보시면 모두 지역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두 귀족의 사치품이죠. 따라서 비단, 서적, 도자기, 비단, 약재, 서적, 비단, 서적, 장식류 모두 귀족의 사치품들을 수입하고 각 지역의 특산품을 수출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의 무역을 살펴보면요. 교역로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영암에서 양쯔강, 그다음에 남양만에서 산둥반도. 이 남양만이 바로 기존의 당항성이죠. 당항성.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수원 화성, 평택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이 당항성 남양만에서 잠깐만요. 지도가 산둥반도가 위쪽에 있죠. 산둥반도로. 그리고 여기에 양쯔강이 있으면 지금 상하이 쪽이죠. 전남 영암 지역에서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루트 대당 무역항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산둥반도로 가는 거와 양쯔강 하류로 가는 것. 그리고 통일신라의 무역항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울산항이죠. 울산항. 근데 이 울산항은 일본, 중국, 심지어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는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당 무역과 관련해서 영암과 남양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역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특산품 수출하고 귀족의 사치품을 수입했다. 자, 그 다음 신라소,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라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이 산둥반도 일대에는 신라인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은 신라방이라고 부르고요. 신라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거주하다 보면 신라인들을 관리해야 될 관청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라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을 신라소라고 하고요. 또 그러한 신라의 어떤 사신이나 관리들이 머무는 곳을 신라관이라고 부릅니다. 또 신라인들이 세운 절, 신라인들이 세운 사찰을 신라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신라원은 바로 법화원입니다. 법화원. 이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시 이제 일본에 구법승 중에 옌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옌닌. 이 옌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당나라로 이 불법을 공부하러 이제 당나라로 갔는데 당시 이제 당나라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승려들이 어떤 세작,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간첩, 이런 산업 스파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구법승들을 모두 추방하는 그런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옌닌은 어렵게 당나라에 건너갔지만 이제 쫓겨날 어떤 상황에 놓여진 거죠. 이때 장보고가 이 법화원에 옌닌이 머물게 함으로써 옌닌이 안정적으로 이제 구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는데 옌닌이 이제 훗날 일본으로 돌아와서 대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이제 기행문을 씁니다. 그 기행문에 보면은 이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시 이 장보고가 이 산둥반도 지역에서
대단히 큰 어떤 세력으로 이 당나라 지방 정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일본하고의 무역입니다. 자, 일본하고의 무역을 보면 신라와 통일 신라와 일본하고의 교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은 발해와의 교역에 주로 치중하고요. 신라와 일본의 교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울산항을 통해서 주로 하카타, 청해진을 통해서 하카타는 일본이 크게 홋카이도,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규슈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슈의 북부 지방이 바로 항구가 하카타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남부랑 가장 가깝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가 일본이 이제 평야가 부족하다 보니까 곡물이라거나 좀 당에서 들어온 비단을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고, 또 일본에서는 워낙 일본은 신기주산들에서 이제 화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은과 유황을 주로 이제 수입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서역과의 교류. 예, 서역. 지금의 서역이 이제 중동, 이제 서남아시아, 당시로는 페르시아가 되겠죠. 울산항을 통해서 주로 교류합니다. 울산항. 자, 울산항. 그래서 이 울산항에는 아까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 그들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유리라든가 향료, 양탄자,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이 됩니다. 특히 경주에서 발견되는 안압지의 이런 진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된 수많은 어떤 신라 보검이나 이런 유리 제품들은 우리가 사진상으로 딱 봐도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문화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이슬람 지역, 우리가 아라비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좀 화려한 어떤 문양을 하고 있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리 제품은 페르시아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해진을 이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고대 경제에서 특히 통일신라에서 이 청해진, 바로 지금 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흥덕왕 때 설치가 됐었는데 장보고는 신라의 관리가 아닙니다. 신라의 관리가 아니라 어렸을 때 어떤 그 궁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당나라에 건너가서 어떤 군인이 됐죠. 군인이 됐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에게 허가를 받고 이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한 다음에 신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서남해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고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장보고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 서남해 지역을 모두 어떤 통괄하는 어떤 해상의 무역까지도 모두 장악한 하나의 지방 세력으로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청해진을 통해 장보고는 당시 당과 일본과의 모든 해상 무역을 독점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성왕 때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가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 부하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발해 무역, 문왕 때부터입니다. 그죠? 누구랑? 당과의 국교 수립 후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했다. 자, 아까 신라관은 신라인들이 머무는 숙소였습니다. 그죠? 숙소, 신라 관리들이. 관청은 신라소였죠. 따라서 발해관은 산둥반도의 발해인을 통제하고 무역을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따라서 굳이 매치를 시킨다면 발해관과 신라소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출품은 말, 이 발해는 말이 유명하죠. 목축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솔빈부 지역에 말이 워낙 유명해서 당나라에서는 이 발해산 말을 가장 이 귀한 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밖에 모피, 사양, 산상, 금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기. 그 다음에 수입품은 비단서적, 이건 마찬가지죠. 한번 그냥 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자, 일본하고의 무역을 발해가 가장
강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신라를 견제할 목적이었죠. 신라를 견제할 목적. 특히 발해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할 때 주로 사신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발해 상인들과 함께 대규모로 일본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그 무역의 규모 또한 대단히 컸고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200여 년 동안 무려 발해는 일본에 128회에 걸쳐서 이 사신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하고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교역품이나 이런 거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신라와 발해의 무역. 예, 아까 남경에서부터 신라 덕원이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길. 그걸 바로 신라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치적으로는 대립이었지만 신라들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대 경제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사는 빈출이 좀 적습니다. 예, 다른 어떤 사회사, 문화사, 정치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만점을 위해서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효율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대 경제에서는 반드시 노급과 관련된 토지제도, 예, 그리고 바로 무역, 예, 무역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민정문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예, 고대 경제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사회를 할 텐데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은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고대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